여러분, 이 돈이 마귀예요. 제가 성남시장 때부터 수없이 한 얘기인데 돈이 마귀입니다. 이 마귀는 절대로 마귀의 얼굴을 하고 나타나지 않아요. 가장 아름다운 천사의 모습을 하고 나타나죠. 어떤 천사? 친구, 친척, 선배, 동료, 어쩌면 사랑하는 애인이 없나 봐요. 네, 아주 충격적이지 않다 보니까. 네. 어쨌든 아주 아름다운 관계의 모습을 하고 나타나서 처음에 누가 마귀 짓을 하겠어요. 천사 짓을 하죠. 어려운데 좋은 문자 매일 보내요. 고생 많으시죠. 뭐 특별히 그 다음에 전화 와요. 애쓰십니다. 국민의 한 사람으로서 존경합니다. 과장님, 팀장님 이러고 오죠. 그러면 좀 이따 나타나서 아이고 어려우신데 커피라도 한 잔, 차라도 한 잔, 밥이라도 한 끼, 그러다 술이나 한 잔, 골프라도 한 번. 상품권 이거 막 우연히 생겼는데 10만 원짜리 한 장. 그 다음에 요새 여유가 좀 더 생겼어. 20만 원, 30만 원. 그러다가 부름사람 가고 뭐 선물 잔뜩 갖다 주고 내성이 생겨가지고 나중에 별 느낌이 없다가 어느 날 보니까 이 사람이 그걸 장부에다 다 써놨다는 걸 알게 되죠. 언제 그게 드러나냐? 그 사람이 잡혔을 때. 이 원래 여러분 그 특수부 그 검사들이 조사하는 기법이 딱 정해져 있어요. 아주 너무 쉬워요. 일반 사범을 잡으면 인사고과에 별로 영향이 없는데 공직자를 잡으면 아주 평정 점수가 높습니다. 그래서 맞바꿀 준비를 하고 있죠. 방법은 1. 관가 근처에서 놀고 있는 업자들을 일단 쫙 훑어서 잡아다가 조사를 하면 그런 업체들이 대개는 뻔하게 법인 경영을 엉망으로 하고 있죠. 뭐 사실상 개인 회사니까. 연구개발 열심히 하고 국제적인 해외시장 개척해가지고 글로벌 경쟁하는 사람이 관가 근처에서 놀겠습니까? 물론 크게 노는 데도 없진 않겠죠. 대개는 광급공사 따겠다. 인허가 어떻게 받아가지고 부당하게 남들보다 우월한 입장에서 경쟁을 해보겠다. 이런 사람들이죠. 근데 이런 사람들이 관가 근처에서 노는데 대개 회계장부를 뒤져보면 뭐 엉망진창이죠. 뭐 다 그렇게 하니까. 그거 빼가지고 잠깐 집 잔금 냈다가 다시 갚고 뭐 주식 좋다는데 잠깐 샀다가 다시 갚고. 그런데 이건 이론적으로 따지면 다 횡령배임죄에 해당되죠. 다 합치면 몇십억 나오죠. 그걸 잡아다가 네가 갈래? 누구 대신 보낼래? 이렇게 물어보면 그때를 위해서 다 준비를 갖추고 있죠. 장부에다가 다 써놨어요. 언제 땡땡 사무관한테 상품권 32만 원 줬더니 엄청 좋아하더라. 장소, 표정까지 다 써놔요. 그리고 현금으로 준 건 증거가 안 남으니까 방법이 있죠. 실제로 있었던 일인데 현금을 찾으면 띠지를 떼고 고무줄로 말아서 준대요. 이렇게. 띠지에 뭐가 있냐? 그 띠를 만든 은행 창구 직원의 도장이 찍혀 있어요. 그거를 다 모아서 요거는 땡땡 사무관 준 거, 요거는 무슨 서기관 준 거, 이거 다 써놓죠. 왜 써놓냐? 자기가 잡혔을 때를 대비해서. 그 장부를 싹 관리하고 있어요. 그래서 수사기관이 관가 근처에 업자를 잡으면 첫 번째 하는 일이 장부 찾으러 다니는 일이에요. 그래서 여러분들은 특정한 시기가 지나서 이게 쌓여서 처음에 몰랐죠. 쌓여서 위험한 시기가 되면 그 사람이 태도를 돌변합니다. 처음에는 사무관님 막 간도 드릴게요. 그런데 어느 날부터 우리가 남이가 네가 나한테 이럴 수 있어. 나이도 어린 게 말이야. 이렇게 나옵니다. 그때 이미 코가 깨 있어요. 내 인생이 아닌 거죠. 그렇게 살고 싶어요? 절대로 거기 넘어가지 마세요. 문제는 그들도 엄청난 프로들이라는 거죠. 처음부터 그러지 않아요. 그래서
아예 문제될 일을 하지 않는다. 불필요하게 아예 업자는 만나지 않는다. 그게 제일 안전하죠. 그걸 또 할 일을 안 할 필요는 없겠죠. 어쨌든 여러분, 세상이 그렇게 험한 곳이에요. 돈이란 그렇게 무서운 거죠. 부모 자식도 없어요. 많이 봤죠? 저는 변호사를 하면서 부모 자식 간에 돈 때문에 소송하는 거 진짜 많이 봤어요. 이거는 사람이 아니라는 생각이 들 때가 많습니다. 어쨌든 돈은 그렇게 무서운 거니까 막이다 이렇게 생각하고 조심하시면 여러분의 인생이 편해질 수 있어요. 너무 힘든 얘기만 했군요. 여러분들 혹시라도 구렁텅이에 빠지지 말라고 제가 여러분들한테 드릴 수 있는 일종의 선물 같은 거죠. 나중에 생각해 보면 아슬아슬했을 때가 많이 있을 수 있습니다. 부하들에 대한 자세, 저는 부하 그러면 좀 기본적으로 무시하는 마음이 들 수 있어요. 근데 내가 부하를 무시하면 나도 상사한테 무시당할 수 있죠. 근데 그런 사람이 있어요. 근데 위를 존중하되 굴욕적이지 않고 아랫사람을 대하되 비하하거나 하대하지 않고 존중하면 나도 존중받습니다. 그리고 그게 사실 힘은 거기서 나와요. 저는 어떤 회의를 하거나 이럴 때 간부만 오게 하지 않아요. 가능하면 국장한테 보고를 받으면 국장이 솔직히 뭘 알아요. 제가 물어보면 몰라요. 그냥 슬쩍 거짓말해요. 아, 거의 그렇습니다. 대충 대개. 제가 그러면 혼내죠. 거의라니, 겁니다라니. 제가 그런 회의하면 제가 국무회의에서도 한번 뭐라고 그랬는데 그런 얘기 하지 마라. 모르면 모른다고 해라. 어떻게 장관이 또는 국장이 어떻게 다 알아요? 그 저는 모르는 게 당연하니까 물어본 건데 모르면 무슨 큰 난리나 나는 것처럼 슬쩍 거짓말을 해요. 그렇게 하지 말고 모르는 거 너무 당연하다. 대신에 모르면 모른다고 하고 다음에 알아서 알려주는 게 그게 행정이 똑바로 되는 거지. 대충 떼어놓고 나중에 그 수습하고 그러면 안 된다. 왜? 개인 사업이 아니니까. 개인 사업도 그렇게 하면 망한다. 공무니까. 대신에 저는 다 부하 직원들 다 오라고 해요. 국장이 오면 잘 모르겠으면 자신 없으면 과장 다 데리고 100% 파악하고 있으면 모르겠으면 팀장도 데리고 와라. 팀장도 100% 모르겠으면 그 실무자 데려와라. 기한한 실무자. 그 얘기하면 되잖아. 뒤치로 앉아있다가 모르면 얘기해주면 되지 뭐. 뭘로 아는 척 합니까? 모르는 게 너무 당연한 거예요. 어떻게 국정을 다 알겠어요? 어떻게 국장이 온갖 과에 있는 온갖 팀에 있는 그 모든 자세한 일을 알겠어요? 모르는 게 너무 당연하지. 아는 척 할 필요 없다. 그래서 그거 존중해 주는 거죠. 그리고 일선의 실무자가 제일 중요하잖아요, 사실은. 여러분, 그런 얘기 있는데, 대한민국에서 제일 힘센 기관이 검찰청이었잖아요, 그죠? 아니에요? 여러분 아직도 뭐 그런 걱정 안 하고 사세요? 네, 다행이네. 대한민국에서 제일 힘센 기관이 이제 검찰청이라고 보통 얘기를 했는데, 검찰청에 가면 제일 무서운 사람이 누군지 아세요? 그런 얘기가 있었습니다. 이 진실인지 아닌지 모르지만 그냥 하는 얘기니까 상징적인 예니까 이거 가지고 뭘 또 꼬투리 안 잡으면 좋겠어요. 수위, 옛날 말로 수위. 그 진짜 무서워요. 거기 입구를 지키고 있는데, 근데 그 사람들이 결국은 이미지를 결정을 하죠. 어느 건물에 대기업 거기 가는데 그 앞에 지키는 경비원, 그 경비원 태도를 보고 그 이미지가 확 결정 나버리지 않아요? 더군다나 국민들은 어떤 정책을 접해도 간부부터 접하지 않아요. 그 실무자부터 접촉하죠. 그 실무자의 표정, 태도, 이게 모든 이미지를 결정해버리죠. 그래서 이 실무자가 정말 중요해요. 그래서 저는 실무자라고 해서 뭐 계급이 높으냐 낮으냐 뭔 상관 있어요? 똑같은 사람인데 똑같이 가정에서 존중받는 가장일 것이고 똑같이 대한민국의 주권자고. 그런데 계급이 높고 낮은 게 뭘 중요합니까? 제 목표 중에 우리 여기 같이 온 참모들도 가끔씩 듣는 얘기인데 자꾸 저는 어디 가면은 자리 놓고 막 서로 막 양보하고 막 밀고 막 이쪽 앉으세요. 그거 좀 그런 거 하지 마라. 제가 목표 중에 하나는 의자의 계급을 없애는 거예요. 그 아무 데나 편하게 앉으면 되지 뭐.
그것도 하나의 이제 조직 문화죠. 사람이 귀하다. 계급에 높고 낮은 게 뭐 그리 중요하냐. 역할 분담이니까. 높은 사람이 아니라 직급이 높은 사람은 역할이 넓은 거죠. 똑같은 국민의 대리인, 국민으로부터 유인받은 종복이다. 그렇게 생각하면 부하들한테 인기도 좀 얻을 수 있지 않을까. 아까도 얘기했죠. 부하든 상사든 사람, 강아지도 다른 사람이 무슨 마음을 갖고 있는지 다 아는데 사람이 모르겠어요. 결국 마음을 읽죠. 느낌으로. 잘 해주면 잘 대접받을 수 있습니다. 앞으로 공직사회 마지막이라니까 행복한 공직사회 되기 바랍니다. 축하드립니다. 고맙습니다.